겉으로는 군자인 척하는데 니들 마음은 똥이야. 전략을 두고 거기서도 엄청 싸워요. 29번 관직을 내려요. 14번 했어요. 15번은 안 한 거예요. 빨간색 옷을 입었다. 홍위 장군 곽재우가 떠오릅니다. 이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임진왜란 내내 있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런 게 왜 그동안 그렇게 사극에서 안 다뤄졌는지 난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원의 심용원입니다. 오늘 약간 샤방샤방하게 입어왔어요. 오늘 샤방샤방하게 옷을 입은 이유가 근데 이게 색깔이 안 맞아. 왜냐면 오늘은 좀 옷 색깔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그 두 번째 이야기, 의병 이야기입니다. 의병하면 누가 떠오르죠? 홍위 장군 곽재우가 떠오릅니다. 보통 다른 의병장은 그냥 의병장이라고 하는데 홍의 장군 빨간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특히 곽재우는 설화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말년에 이분이 자꾸 산에 들어갔거든요. 막 산에 들어가 낚시하고 막 은거하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신비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더 이 사람을 신화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보다는 주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설화적 인물을 역사적 인물로 복원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병이라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잖아요. 근데 이 문화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 이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의병 항쟁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든지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냐, 진정한 지배층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굉장히 현대적 논리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고전적이긴 하지만 의로움이란 또 가치를 또 부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의병 현상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의병 이야기를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너무 이순신 위주의 서사 혹은 못난 선조 위주의 서사. 근데 실제로 전란이 발생했었을 때 의병이 만들어지고 의병이 최대로 많았을 때는 한 5천여 명까지 되거든요. 숫자 정확하게 추산은 못하지만 이 구조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려움도 있었고 국왕이나 관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능했던 관군이나 관료는 의병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또 상황을 또 타개해 나가는 모습들도 있고 그만큼 또 사회변동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무얼 상상하시든 곽재우는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의병사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곽재우나 정인홍 같은 경우가 경상의병이라면 김천일이라든지 김덕영 같은 경우가 전라의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활약을 해요. 오늘은 인물로 갖다는 나중에 좀 더 광의의 의미로 한번 또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제발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가 되면 점점 양반 가문 형성이 되고 과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니까 의병장들 대부분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 유지예요. 훌륭한 유학자들의 제자들, 퇴계 이황이나 남명조식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유세를 부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의병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최초의 의병장이 곽재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걸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34살 때 과거 시험에 제2로 합격했으나 기위하여 파방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합격 발표까지 한 거예요. 2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선조가 다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합격 취소가 됩니다. 근데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지막 전시는 왕이 시험지를 검토하거든요. 선조가 그 까다로운 사람이 대충 했나? 그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의아해요. 여튼간에 기록은 남겨져 있습니다. 요거 독특하죠, 그렇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언제나 역사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어도 모른 척, 알고 있어도 그게 맞는가에 대한 의심 어린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의병은 이 당시에 그전에 없었어요. 근데 곽재우가 1호 의병인 거예요. 기록을 보면, 마무당 연보를 보면 현풍으로 달려가서 3대 선영의 봉분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놓고 토적 보국으로 가묘에 고한 뒤 가재를 기울여 장사를 모집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상 선산에 가서 무덤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평지로. 어차피 관은 밑에 있으니까
싹 깎고 그 다음에 토적 보국, 내가 적을 무찔러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그 가묘에 가서 사당에 가서 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무장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곽재우의 첩이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부질없이 죽을 짓을 하시느냐고 간하자 칼을 빼어 베려고 하니 고장 사람들은 모두 그가 발광했다고들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면 의병이라는 게 당연히 일어날 수순이고 역사를 넓게 봤었을 때 호국불교 뭐 이런 거 들어본 게 있으니까 뭐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 다 딴 얘기인 거고, 지금 조선이 200년간 평화기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를 합격했던 관료도 아니고 즉 조선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처해서 자신의 재산을 틀어서 없는 공공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되게 유니크하고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에 이제 막 주변이 영향을 받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거예요. 이 유교라는 것이 혹은 이 조선 중기 때 선비들의 사대부 의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책임성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튼 이 당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초기 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날까 안 날까, 날까 안 날까. 에이 모르겠다, 야 사신 좀 확인해봐. 선조가 명령하죠. 그래서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길이 같이 갑니다. 돌아왔어요. 그때 황윤길은 전쟁 날 것 같다고 난리를 치고 김성일은 막 안 날 것 같다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 얘기해보니까 전쟁 진짜 안 날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아 이거를 저렇게 황윤길처럼 얘기하면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하니까 내가 좀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진짜 일어났잖아. 김성일은 많이 싫어하죠. 왜냐면 얘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전쟁 준비 안 하다가 난리 난 거잖아요. 근데 전란이 나니까 선조가 귀향을 보냈어요. 보내다가 김성일한테 사세가 급하니 귀향 가서 고생하는 것만큼 공을 세워라. 경상도 일대로 수습하는 관료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근데 김성일이 이제 생각보다 나중에 고평가를 받는 건 임진왜란 당시에는 진짜 대활약을 펼치거든요. 근데 대활약을 펼쳤다까지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무슨 활약을 펼쳤냐? 김성일이 픽한 사람이 곽재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의령 일대에 막 곽재우라는 얘가 뭐 장졸 한 20-30명 혹은 뭐 많게는 40-50명 데리고 다니면서 도적질하고 있다더라. 소식 들은 거예요. 처음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김성일도 맨 처음에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신출 규모란 탁월한 전략가인 거예요. 향토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여기서 어떻게 맞서 싸울지를 되게 잘하는 거죠. 이러니 김성일 입장에선 의병을 활용해야 된다. 본인도 이제 경상도 유생이니까 이게 불길처럼 퍼져나갈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다른 지역, 뭐 전라도 지역 이런 데서 의병이 일어나면서 힘이 될 것이라고 사실 김성일이 간파한 거죠. 그래서 김성일이 곽재우를 계속 감싸요. 그래서 곽재우의 어떤 이 출세와 곽재우의 의병장으로서의 대활약은 놀랍게도 임진왜란을 반기했었던 김성일의 후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경상감사가 김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책임있게 지고 안 되면 죽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도망간 거야. 곽재우가 상소를 올려요, 선조한테. 그러면서 김수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김수는 과거 합격자들이고 왕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수가 거꾸로 이제 역작업을 하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고 제가 문제다. 그래서 이 조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상황상 보면 김수의 말이, 김수의 영향력이 셀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고위관료고 곽재우는 일개 유생이니까. 근데 이걸 조절하고 풀어주면서 김수도 결국은 이 군인으로 활동하게 하고 곽재우를 밀어준 사람도 또 김성일이에요. 곽재우는 어쨌든 타고난 전략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되게 좋고 기습전도 잘하고 지형 지물도 잘 이용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항상 곽재우가 강조하던 건 산성 전투예요. 우리는 지형 혐오하기 때문에 산성을 잘 보수하고 산성에서 적을 싸우면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 자기는 이제 의병이고 막 함께하는 사람들은 막 진짜 장군들이거든요. 전략을 두고 거기서도 엄청 싸워요. 싸우고 갈등을 하는데 거의 곽재우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정이 곽재우를 두고 얘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은 다른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순신은 기존의 관료였었고 선조의 후원 속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곽재우는 앞에 남아있는 기록이 맞다면 이미 과거 시험 때 주용글씨가 그어진 애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선 조정의 높은 고위 관료들한테 바른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 푹푹 깎이는 애인데 말은 얘 말이 다 맞아. 얘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제 패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강전투, 정암진 전투, 현풍전투, 창녕전투, 영산전투 같은 게 대표적인데 핵심은 낙동강 사수예요. 낙동강 일대를 사수한다는 것은 경상도에서 충청, 서울로 이어지게 되는 왜군의 진격로를 딱 끊어버리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경상도 의령을 중심으로 해서 곽재우와 여기서 봉기했었던 경상 의병과 광군의 협조 같은 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사건이 이제 진주성 전투인 거죠. 진주가 왜 중요하냐? 이제 진주가 뚫리면 남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남원이 뚫리면 전주가 뚫려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반도의 보급창고, 전라도밖에 없거든요. 전라도에 목재가 있고 전라도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목재로 배를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전라도의 사람들이 이순신의 수군도 되고 권율의 육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어떤 전략처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주를 사수하면 남원과 전주를 사수할 수 있고, 전쟁에서 우리가 일본과 호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진주성 전투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전투가 되게 됩니다. 1592년 11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관군과 의병이 연합해서 6일간의 혈전, 일본의 3만 대군과 싸우게 됩니다. 곽재우도 참여했었고요. 이게 언제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안쪽에서만 이렇게 싸우는 걸로 나오지만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성 안에서 싸우는 사람 부대가 있고 성 밖에서 이렇게 외응을 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곽재우가 이제 별동대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1593년 6월 19일부터 이제 벌어졌던 전투인데, 이때는 카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 5만 대군이 공격을 했고요. 황진 그리고 최경예 등이 이끄는 관군, 그리고 제가 많이 알리고 싶은 사람인데 김천일이라고 전라도 의병의 핵심 주자예요. 김천일은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김천일은 사실은 막 싸울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몸이 병들어 있는데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성에 머물고 그를 따른 의병들이 같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때는 곽재우가 절대 못 이긴다, 참여하지 않아요.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이 일대 사람들을 엄청 학살한 다음에 그냥 후퇴해버리고 말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진주성 전투도 중요하지만 2차 진주성 전투도 패배했지만 장렬히 싸웠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있는 전투인데, 곽재우 얘기로 와버리면 곽재우가 보기에 이건 무모한 전투였던 거예요. 요것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탑니다. 또 얘기하면 네가 지금 진주성 전투를 무시한 거냐, 그게 아니라 한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전체적인 대세 자체가 곽재우 뜻이 관철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결국 곽재우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또 곽재우 유능함이 또 인정을 받게 되는 복잡 미묘한 모습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유성룡 선조실록 26년 때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룡이 아래였다. 만약 경상 우도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호남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도의 산성 중에는 험한 곳에 위치하여 방어할 만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의령에 있는 호울산성은 매우 험하니 운구하여 지킬 만합니다. 그래서 곽재우가 자주 이빈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하니 이제 재우에게 맡겨 지키게 하소서. 곽재우를 추천하는 거예요. 임진왜란때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원래 그냥 의병이잖아요. 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의주 목사되죠. 경상우도 관찰사되죠. 그러니까 육군 최고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관직은 계속 임명돼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곽재우가 말을 안 들어요. 1595년 임진왜란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었던 가을에 곽재우가 갑자기 낙향을 해요. 조선은 어떤 국가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그럼 관둬라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곽재우가 어떤 불경을 저지르냐? 사직서를 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는 도채찰사라고 진짜 높은 관직을 주는데 나 하기 싫다, 안 해요. 1600년 2월에는 또 좌병사직이라는 고위직을 또 때려쳐요. 선조 입장에 짜증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선조가 남긴 말이 있어요. 곽재우가 비록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처사를 보니 실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또 도채찰사는 한 나라의 중대한 임무를 맡아 4개의 도를 관리하는 역할이니 그 돈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관할 아래 있는 백성이다. 곽재우는 고자세를 부리며 나아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무슨 뜻에서인가?
함부로 병권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을 더 붙이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몽왕의 난이 터지잖아요. 이몽왕이 자기의 세력 과세할 때 곽지우도 내 편이다 한 거예요. 아니, 넘어오면 좋고 못 넘어오더라도 어쨌든 의병장 이꼬로 곽지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여러 명이 막 인용이 될 때 실제로 선조가 앞뒤를 따지면서 당시 명망 있는 의병장 막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곽지우를 살려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사이는 드럽게 나쁜데 선조도 곽지우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난 걔를 안다. 이 미묘한 긴장 관계가 사실은 임진왜란 내내 있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런 게 왜 그동안 그렇게 사극에서 안 다뤄졌는지 난 모르겠네. 이거 방송 보시면 제가 자문해 드릴 테니까 쫄깃쫄깃한 거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 하나 대박 칩시다. 네, 넷플릭스 연락 기다릴게요.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썼던 장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준론은 뭐냐면 송나라 때 송이 금나라에 밀려서 북방을 잃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 남쪽으로 내려온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광과 악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진회와 더불어서 장준이라는 사람이 이광과 악비를 탄핵하고 악비를 죽음에 내몰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아무 감이 없는 이야기지만 중국 역사에서 악비는 나라를 지켰던 우국충절의 대명사이자 중화민족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고, 진회는 악비를 죽이고 금나라와 타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곽재우는 그 옆에서 진회를 거둔 장준을 같이 비판했어요. 근데 장준은 당시 송나라를 정말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선 훌륭한 관료로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곽재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그는 스스로 매우 높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매우 깊다고 여겨서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쳐 넓지 못하고 학문이 어느 한쪽에 집착해 밟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하의 어진 일을 모두 자기만 못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강이 없더라도 내가 이강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악비가 없더라도 내가 악비의 공헌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남명조식의 제자였던 이 곽재우가 핵심으로 보는 게 뭐냐, 장준의 마음은 외피적으로는 행동이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광과 악비를 우습게 여겼고 사실상 장준은 진회와 별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 마음의 진실성이 지켜져야 되고 의로움이 지켜져야 된다. 요게 젊은 날에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썼던 논집이 나오는 글이에요. 이 사람이 남명조식의 제자라고 얘기했죠. 남명조식은 퇴계이왕과 거의 양대 산맥이죠. 퇴계이왕의 제자들이 남인이 됐고 남명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 됐죠. 처음에 이들을 묶어서 동인이라고 불렀었어요. 곽지우 입장에서는 북인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북인 편을 들어야 되죠. 제가 저번에 임진왜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덕형과 이항복이 남인과 서인, 즉 당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그 우정을 지켰다고 얘기했죠. 곽재우는 그게 아니에요. 동문, 정인홍은 북인의 영수거든요. 동문, 정인홍을 비판하고 이원익을 옹호해요. 이원익을 중심으로 해서 거국 내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정치를 제일 처음 운영할 때는 서인, 남인, 북인의 연합체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북인들이 싫은 거야. 같은 북인 계열이고 정인홍하고 남명조식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인홍을 들이받고 이원익을 지키면서 거국 내각을 막 옹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북인이 결국 권력을 잡거든요. 북인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북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해군의 배다른 형제였었던 영창대군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때 곽재우가 또 들고 일어나서 붕당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영창대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덕형이나 이항복 같은 사람들도 지금도 인정을 받는 게 당색 안에 연연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당색을 뛰어넘으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라면 곽재우는 아예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대소의 신하들이 패를 나누고 당을 세워 자기 당에 들어오면 그를 진발하고 자기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사로이 당파를 만들어 상호 시비를 하며 날마다 헐뜯고 공격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으며 국세의 위급함과 생명의 이해와 사직의 조망은 그들 마음에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때가 심성론의 시대거든요. 근데 곽재우가 보기엔 겉으로는 군자인 척하는데 니들 마음은 똥이야. 남명조식은 평생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절개를 지키면서 참된 수련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절개를 그대로 배운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진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아마도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관직이 연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조와 광해군 때 무려 29번 관직을 내려요. 14번 했어요. 그러니까 15번은 안 한 거예요. 광해군도 곽재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왜냐? 북방의 문제가 또 생겼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곽재우가 다 조금씩 하다 내려왔고, 곽재우 본인은 이제 설화랑 섞이게 되는 거지만 도인의 길을 걸으면서 신선이 돼버리고 말았죠. 임진왜란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짜 한 송이 장미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곽재우 안에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재밌죠? 앞으로 색다른 임진왜란 이야기, 색다른 조선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미래님들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양희범님, 범수데니킴님, 박성범님, 그리고 앤드류킴님, 소0613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까운 미래 우짤님, 진시청년님, 나나님, 지방흡입 정재호 원장입니다 님, 유형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미래 루시님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만남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